나발리가 옛 소련 시절 KGB 요원들이 사용했던 원펀치 살인 기술에 당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KGB, 냉전시대, 수많은 암살과 첩보 활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소련의 정보기관이자 스파이기관 KGB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섹스테이프 협박 사건, 테러 집단 멤버들의 가족 살해 사건, 암살을 위한 독극물 연구소까지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했습니다. 보안 끝판왕인 미국의 CIA와 영국의 비밀정보국 MI6도 이 KGB한테 뚫린 일화는 유명하죠. 소련이 붕괴하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포함해 현재도 러시아의 핵심 권력에는 KGB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루하게 KGB의 탄생부터 몰락까지의 역사를 말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KGB가 어떤 활동을 했기에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됐는지 여러 사건을 말해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대중매체에서 여성 스파이하면 가장 많이 연상되는 소재가 바로 이 미인계죠. 영어로는 허니트랩,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섹스 첩보전. 방법은 너무나 원초적이고 간단합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접근해서 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잠자리를 갖거나 연인으로 발전하는 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각 국가의 대사들, 그리고 심지어 인류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이 미인계의 피해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많은 여자를 만나며 여성 편력이 심한 걸로 유명했죠. 그 많은 연인들 중 한 명인 코넨코바는 KGB의 여성 스파이였습니다. 당시 코넨코바의 임무는 미국의 핵무기 실험 동태를 파악하는 것. 근데 정작 아인슈타인은 정치적 성향 때문에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코넨코바는 아인슈타인을 매개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맨하튼 프로젝트 인원들에게 접근해 기밀 정보를 빼내려고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했죠. 이렇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연인으로 발전하는 미인계는 불필요한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정보를 빼오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KGB는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죠. 바로 섹스 비디오 유출 협박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 스파이가 남자를 꼬셔서 잠자리를 가질 때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서 유포하겠다고 남자를 협박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런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KGB가 소련 기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합니다. 한 명의 간첩을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낫다는 소련 내무위원회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냉전시대의 소련은 당연히 그런 윤리 도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이 포르노 영상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였습니다. 수카르노는 여성 편력이 상당히 심한 플레이보이였는데 총 9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도쿄의 룸사롱에서 일하던 종업원이었습니다. KGB는 아인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이 수카르노의 병적인 성욕을 약점으로 잡았죠. 그래서 수카르노가 소련에 방문했을 때 KGB 여성 요원이 스튜어디스로 위장해 접근했죠. 당연히 수카르노는 이 미인계에 바로 넘어갔고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KGB는 이 장면을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죠. 다음날 수카르노가 소련에서 출국할 때 KGB 요원들이 찾아와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으면 이 영상을 인도네시아 모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고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수카르노는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대답을 해버립니다. 영상이 너무 잘 나왔는데 방송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극장에서도 상영하게 복사본을 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내 엄청난 정력을 보면 자부심을 느낄 거고 자기네 대통령이 서양 여자를 그렇게 보내버리는 걸 보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다고 말이죠. 미인계에 당했지만 절대로 협상하지 않겠다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찐 광기를 보이자 KGB가 결국 협박을 포기하게 된 희대의 사건입니다. KGB는 이런 은밀한 공작 외에도 필요하다면 국가가 주도하는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KGB의 정보력과 폭력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건, 바로 인질범 가족 영납치 사건입니다. 1985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이 소련 외교관 4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들의 요구는 시리아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시리아 동맹국인 소련이 압박을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본보기로 외교관 1명을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련은 곧바로 시리아 정부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할 리는 당연히 없었고 이런 협박 따위에 개의치 않고 바로 KGB를 투입시키죠. 냉전시대 최고의 정보력과 잔혹함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정상적인 국가라면 생각지도 못할 신박한 협상 전략을 세우죠. KGB는 레바논에 있는 첩보원을 통해 곧바로 납치범들의 신원은 물론 주변 인물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특수부대 알파팀을 현장으로 급파해 납치범들의 친척과 지인들 12명을 역으로 납치해버리죠. 그리고 똑같이 곧바로 1명을 살해한 후 시체를 절단해 납치범들에게 보냅니다. 소련 인질들을 곧바로 풀어주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그리고 KGB 레바논 지부 책임자였던 유리 페르필리예프는 곧바로 시아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무하마드 파들라라를 직접 만나 이런 협박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련은 매일 수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실수로 이슬람 성지인 콤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 미사일 오발 가능성은 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이죠. 그렇게 소련 외교관들이 납치된 지 한 달 뒤 공식적인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3명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사이다 결말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은 실행을 하지도 할 생각도 안 했을 국가가 주지 않은 테러나 마찬가지죠. 한 국가가 납치범들을 살해한 게 아니라 납치범들의 지인과 친척, 즉 민간인들을 납치 살해하며 역으로 인질극을 벌인 거니까요. 뭐 당연히 소련 정부와 KGB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러 서방 언론에서는 이 KGB의 민간인 납치에 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으로 KGB가 왜 악명 높고 공포의 대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나온 사건들만큼 KGB가 비윤리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암살을 위한 독극물 연구소 운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살이란 권총이나 저격총을 사용한 올드스쿨 방식도 있지만 KGB가 원하던 건 총성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목표물을 제거하는 거였죠. 총기 암살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총성 때문에 인파가 많은 곳에선 실행하기 어려웠고 살해에 성공하더라도 암살 흔적이 명확히 남죠. 그래서 KGB가 원하던 건 은밀함이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암살의 배후를 감추는 게 중요했죠. 독극물 암살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으며 적절한 양을 잘만 사용한다면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북한 김정남이 여자들한테 신경작용제 VX에 피살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독극물은 인파가 많은 곳에서도 쉽게 타겟을 제거할 수 있죠. 특히나 법의학이 덜 발달됐던 20세기였기에 KGB는 독극물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78년 런던에서 일어난 게오르기 도구산 암살 사건. 불가리아 작가였던 마르코프는 서방으로 망명 후 영국의 공영방송에서 불가리아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암살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런던에서 출근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던 마르코프 뒤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며 우산으로 마르코프를 툭 치고 가죠. 순간 다리에 따끔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부딪힌 거라고 생각한 마르코프는 대수롭지 않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마르코프는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죠. 정밀부검 결과 마르코프의 다리에서 직경 1.5mm 정도 크기의 미세한 금속 알맹이를 발견하는데 그 금속 안에는 치명적인 독소 리신이 들어있었죠. 마르코프를 치고 간 우산은 평범해 보였지만 사람들이 많은 출근 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암살에 성공하기 위해 KGB 독극물 연구소에서 제작한 무기였던 겁니다. KGB는 이런 단순 독극물뿐만 아니라 기괴한 신문용 화학약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약물, 자백유도 약물이라고 불리는 스페셜 117,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향정신성 약물로 이 약물을 투여하면 전신 마취할 때 프로포폴을 맞은 그 특유의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뇌의 거짓말을 구성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만을 기억하도록 만든 약물인 겁니다. KGB는 이 약물을 간첩 신문용으로 사용했지만 사실 그다지 효과는 없었죠. 왜냐면 약물 투여 시 인지 능력 자체가 저하돼 몽롱한 상태에서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실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횡설수설하며 본인도 모르게 사실을 오히려 왜곡해서 말한다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신문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발생하는 적정 투여량과 과다 투입으로 인한 치사량 사이에 간격이 좁았기에 효과 대비 위험 부담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건들 외에도 CIA와 MI6의 수뇌부 인물들을 KGB가 포섭해 오랜 시간 내부 정보를 빼내기도 할 정도로 그 당시 KGB의 침투력과 정보력은 막강했죠. 당시 KGB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방첩사령부, 대통령경호처, 안보수사국 등 여러 기관이 하나로 통합된 절대 권력 기관이기에 이런 공작들이 가능했던 거죠. 소련 내에 KGB를 견제할 기관이 없었고 소련 의회마저도 KGB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국가 내부의 통제기관이자 국가 그 자체 위에 군림했던 사법, 정보, 군사, 복합제였던 KGB.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을 수호해야 할 KGB 의장이 이후 8월 쿠데타에 가담하며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했고 KGB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KG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